오늘 들려드릴 평안 야담의 테마는 신비한 보물 시리즈입니다. 천상의 선녀가 잃어버린 비녀를 주운 착한 나무꾼에게 하늘의 축복이,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마법 거울로 자신의 미래를 미리 보고 덕을 행한 선비가 죽음을 극복한 기이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뱅이 나무꾼의 소름 돋는 기적. 평안도 산골 마을에 살던 박서방, 그 사람 말이지.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벅찬 가난뱅이였습니다.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우연히 낡디낡은 비녀 하나를 주었는데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그런 비녀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 꿈속에 하얀 옷 입은 선녀가 나타나더니 그 비녀는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보물이요. 돌려주면 소원을 들어주리다. 반신반의하며 잠에서 깬 박서방,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삐걱거리던 초가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엔 번쩍번쩍 기와집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쥐구멍 같던 부엌 깬 쌀독이 가득하고 마당엔 살진 소 한 마리까지. 대체 그 비녀의 정체가 뭐였길래 하룻밤 사이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평안도 깊은 산골 마을, 그곳에 박서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양반 말이 서방이지 사실 나이가 벌써 50고개를 넘긴 터라 허리는 굽고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진 게 영락없는 노인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게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우고 저녁엔 이웃집에서 얻어온 좁쌀 한 줌으로 죽을 쑤어 먹는 형편이었습니다. 아내는 진작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식이라고는 하나 있었는데 그마저도 멀리 장사를 떠나 소식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니 박서방은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외로운 나무 같은 신세였던 겁니다. 초가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낡아빠진 그 집은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벽 틈으로 찬바람이 쌩쌩 들어왔습니다. 겨울이면 추위에 떨다가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여름이면 모기들이 때로 몰려와 밤새 괴롭혔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박서방은 해가 뜨기 무섭게 낡아빠진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해다가 장에 내다 팔아야 그나마 그날 하루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초가집 문을 열고 나서는데 문지방이 너무 삐걱거려서 그 소리에 박서방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이 집도 이제 곧 무너지겠구먼. 하지만 고칠 돈이 어디 있나? 마당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담장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걸 고칠 돈도 힘도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엔 태풍이 불어서 지붕 기와가 몇 장 날아갔는데 그것도 그냥 나뭇가지로 대충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박서방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을 나섰습니다. 낡은 집신이 발에 쓸려서 걸을 때마다 흙먼지가 일어났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산길을 올랐습니다. 동네 어귀를 지나니 김씨댁 마당에서 밥 짓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갓 지은 흰 쌀밥 냄새. 박서방의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50평생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라니. 옆집 이 시내는 마당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그 소리를 듣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도 옛날엔 저렇게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던 때가 있었는데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기도 하고 나무가지에 옷이 걸려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미 군데군데 해진 옷이 또 찢어지니 박서방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옷도 이번 겨울을 넘기긴 어렵겠구만. 하지만 박서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굶는 거니까요. 한참을 올라가니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마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등짝엔 땀이 배어서 옷이 등에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갈라졌고 목구멍은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나무 그늘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님, 이 미천한 백성이 언제쯤 편히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일어서려는데 그때였습니다. 숲속 오솔길 한쪽에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낙엽 사이로 뭔가 가늘고 긴 물건이 반쯤 묻혀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긴 박서방은 지게를 조심스럽게 옆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은 채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낙엽을 헤치자 그 물건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비녀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낡고 녹슬어서 언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오래된 비녀였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묘했습니다. 분명 가벼운 물건인데 왠지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한데 표면은 까맣게 변색되어 있었고 비녀 끝부분은 조금 휘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냥 버려진 고물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비녀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대체 누구가 했을까? 이런 깊은 산속에 비녀가 웬일인고? 선녀라도 내려왔다가 떨어뜨린 건가? 보통 비녀라는 건 여인네들이 머리에 꽂는 물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깊은 산 속에 그것도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이런 곳에 비녀가 떨어져 있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다른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가지나 신발, 다른 장신구 같은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비녀 하나만 달랑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혹시 옛날에 누군가가 산적을 피해 도망치다가 떨어뜨린 건 아닐까? 아니면 산에서 길을 잃은 여인이 죽으면서 남긴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로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려왔다 가면서 떨어뜨린 건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박서방은 한참을 그 비녀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버리고 갈까 하다가도 뭔가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낡고 녹슬었지만 그래도 은으로 만든 물건이라면 장에 가서 팔면 최소한 막걸리 한 사발 값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운이 좋으면 밥 한 끼 값도 될지 모릅니다. 에이, 그냥 가져가자. 혹시 장에 내다 팔면 얼마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것도 하늘이 이 가난뱅이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겠지. 그렇게 마음먹고 박서방은 비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품속에 비녀를 넣고 나니 자꾸만 그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나무를 베는 내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품속의 비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따라 나무가 잘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도끼날이 무뎌진 것도 있었지만 자꾸만 품속에 그 비녀 생각이 나서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겨우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작은 물건인데 왜인지 품속이 묵직했습니다. 마치 큰 돌덩이를 품에 안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집 나무를 다 베고 나서 박서방은 지게에 나무를 가득 찌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등줄기엔 땀이 줄줄 흘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힘든 것 같았습니다. 품속의 비녀 때문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나무를 마당에 풀어놓고 품속에서 그 비녀를 꺼내 다시 한번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햇빛 아래서 보니
조금 더 자세히 보였습니다. 비녀 몸통 부분에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눈을 찌푸리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겨우 보일 정도였습니다. 천상 뭐라고 쓰여 있는 건가? 혹시 천상? 하늘 위라는 뜻인가? 글을 제대로 아는 박서방이 아니었기에 그저 뭔가 새겨져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상이라는 글자만은 어렴풋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잠에 들자마자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박서방은 구름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발밑으로 하얀 구름이 솜처럼 폭신폭신했고 주변은 온통 밝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아니, 여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아름답고 빛이 났습니다. 마치 달빛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엔 아무것도 꽂지 않았는데도 머리카락이 저절로 곱게 정돈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는 마치 물 위를 걷는 것처럼 소리도 없이 우아했습니다. 그 여인이 박서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박서방, 그대가 오늘 산에서 주운 그 비녀, 그것은 본래 하늘나라의 것이요. 박서방은 꿈속에서도 깜짝 놀라 입을 벙긋거렸습니다. 하늘나라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인은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인간 세상을 살피는 선녀 중 하나요. 한 달 전 상제님께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백성들의 고통을 살피라 명하셨지요. 그래서 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 이 땅을 두루 다녔소. 그런데 평안도 깊은 산속을 지나다가 험한 비탈길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소. 그때 머리에 꽂고 있던 비녀가 떨어진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쳤지요. 박서방은 꿈속에서도 정신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선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하늘나라로 돌아와서야 비녀가 없어진 걸 알았소. 그 비녀는 평범한 비녀가 아니라 옥황상제님께서 친히 하사하신 보물이었소. 그 비녀엔 하늘의 기운이 담겨 있어서 착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복을 내리고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재앙을 내리는 신령한 물건이지요. 박서방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주었으니 선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소. 비록 가난했지만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힘들어도 이웃을 미워하지 않았소. 그대가 길가에 떨어진 돈을 주어도 주인을 찾아주고 배고픈 아이를 보면 자신이 굶으면서도 먹을 것을 나눠줬던 것을 하늘이 다 보고 있었소. 박서방은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대의 그 착한 마음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그러니 그 비녀가 그대의 손에 들어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요. 그대가 그 비녀를 집으로 가져갔으니 이제 하늘은 그대에게 복을 내릴 것이요. 박서방은 황급히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비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녀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 비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으면 하늘이 알아서 그대의 삶을 바꿔줄 것이요.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 복은 그대의 선한 마음이 가져온 것이니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오. 그 말을 마치자 선녀의 모습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손을 뻗었지만 선녀는 이미 아지랑이처럼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박서방이 소리쳤지만 눈앞이 하얗게 변하더니 그는 벌떡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여전히 낡은 초가집 안이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창호지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꿈이었나? 박서방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도 생생한 꿈이라 식은땀이 등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삐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무너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은 불안한 마음에 후다닥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이게 대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삐걱거리던 낡은 초가집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엔 번쩍번쩍 윤이 나는 기와집이 떡하니 서 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용 조각은 지금 막 만든 것처럼 선명했고 대청 마루는 광을 낸 것처럼 반질반질했습니다. 박서방은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마당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무릎까지 자라던 잡초는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평평하게 다진 마당엔 하얀 자갈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멍 뚫렸던 담장은 새로 쌓아 올린 돌담으로 바뀌어 있었고 대문은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진 소슬대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구나. 손으로 땅을 짚어보니 차갑고 단단한 흙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뺨을 꼬집어 보니 따끔한 통증이 왔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초가집이 기와집으로 변한 겁니다. 박서방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일으켜 세우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방 안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진 방석 대신 깨끗한 비단 방석이 놓여 있었고 구석에는 옷장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깨끗한 옷들이 가지런히 접혀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쌀독에 쌀이 가득 차 있었고 장독대엔 간장, 된장, 고추장 독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부뚜막엔 새솥이 걸려 있었고 선반엔 그릇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박서방은 쌀독 뚜껑을 열어보고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말로 이런 일이? 손으로 쌀을 한 움큼 떠서 보니 햇살이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방금 도정한 것 같은 쌀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을 보고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외양간이 새로 생겨 있었고 그 안에 살진 황소 한 마리가 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외양간으로 달려가 황소를 만져봤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진짜 살아있는 소였습니다. 털도 윤기가 흐르고 눈망울도 초롱초롱했습니다. 이런 좋은 소는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뿔은 반듯하게 뻗어 있었고 몸집은 산만큼 커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내 소란 말인가? 박서방은 소의 등을 쓰다듬으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50평생을 살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소는 박서방을 보더니 음매하고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박서방 계시오? 놀란 박서방이 황급히 대문을 열어보니 동네 이장 최 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동네 사람들이 대여섯 명 따라와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무하러 가던 나무꾼들이 박서방 집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라서 이장을 모시고 온 것이었습니다. 최 이장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박서방의 집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오? 어제만 해도 여기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 이게 웬 기와집이오? 내가 잘못 본 줄 알고 3번이나 다시 봤소? 혹시 내가 다른 집에 온 건가 싶어서 앞뒤를 다 살펴봤소? 다른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맞아. 나도 어제 저녁에 여기 지나갔는데 분명 초가집이었어. 그 낡아빠진 초가집 말이오. 하룻밤 사이에 집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도깨비가 와서 지어준 것이요? 아니면 신선이 내려온 것이요? 저 황소 좀 보시오. 저런 좋은 소가 어디서 났소? 저건 군수 나리댁에나 있을 법한 소 아니오? 담장도 새로 쌓았고 대문도 저렇게 번듯하게. 이거 정말 귀신이 곡할 노릇이오. 박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믿을까요? 산에서 비녀를 주었더니 꿈에 선녀가 나타나서 복을 주었다고 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자니 그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박서방이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면 하늘이 뭐라고 하실까요? 박서방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은 제가 어제 산에서 이상한 물건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상한 물건? 그게 뭐요? 최 이장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박서방은 품속에서 그 비녀를, 아니, 비녀는 이미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박서방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 그게 비녀였는데 어젯밤에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비녀? 하늘로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천천히 어젯밤과 그저께 밤의 일을 들려줬습니다. 산에서 낡은 비녀를 주운 것, 첫날 밤 선녀가 나타나서 그 비녀가 하늘나라 보물이라고 했다는 것, 자신의 착한 마음을 하늘이 알고 복을 내렸다는 것, 그리고 제사를 지내 비녀를 하늘에 돌려드린 것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믿기지 않는데.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와집과 황소, 그리고 박서방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함부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최 이장이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글쎄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다고 하니 혹시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일지도 모르지? 박서방은 평소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소? 그때 동네 노인 한 분이 나섰습니다. 80이 넘은 김노인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적에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 옛날 옛적에 평안도 어느 마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오. 하늘나라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착한 사람이 주어서 큰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 말이오. 그 사람도 박서방처럼 평생 가난했지만 착하게 살았다고 하오. 사람들이 김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니까 박서방도 그런 경우가 아니겠어? 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니 하늘이 도운 게 분명하오. 그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박서방은 평생 남의 친 적이 없어. 작년에도 김씨네 아이가 길에서 쓰러졌을 때 자기 먹을 것도 없으면서 죽을 끓여다 먹인 사람 아니요. 재작년 겨울엔 홀로 사는 박할멈 집에 나무를 해다 날랐소. 자기도 춥다고 하지 않고 말이오. 그런 사람이니 하늘도 복을 준 게 아니겠소?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웃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심지어 몇 마장 떨어진 먼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박서방의 기와집을 보고는 모두들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됐다는 게 사실이요? 그 비녀를 한번 볼 수 있어? 박서방은 사람들에게 비녀는 이미 하늘로 돌아갔다고 설명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것이었습니다. 선녀께서 잃어버리신 것을 제가 잠시 주었던 것뿐이고 이미 하늘로 돌려드렸습니다. 사람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비녀를 돌려줬는데도 이 복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오? 선녀께서 그러셨습니다. 제 착한 마음에 대한 보답이니 비녀를 돌려드려도 복은 그대로 남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습니다. 역시 하늘은 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구려. 그런데 그 중에서 욕심 많기로 소문난 동네 부자 정 씨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누가 믿겠소? 어디선가 돈을 숨겨뒀다가 이제야 꺼내 쓰는 게 아니오? 사람들이 술렁거렸지만 박서방은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서방,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할 수 없지요. 하지만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마을의 유일한 선비인 이훈장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훈장은 젊은 시절 한양에서 공부도 하고 벼슬도 지낸 분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사연을 말하자 이훈장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하늘이 내린 복을 받되 교만하지 말고 감사함을 잊지 말라 하셨소. 그대가 받은 복은 그대의 선한 마음이 부른 것이니 부끄러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으노. 다만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께 감사를 표하는 길이 아니겠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덕이 있는 자는 외롭지 않으니 반드시 이웃이 있다 하지 않으셨소. 그 말에 박서방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이 복을 주신 것은 그저 부자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 복으로 더 많은 선행을 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박서방은 집으로 돌아와 깊이 생각했습니다. 선녀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복은 그대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 어려운 이웃과 나누며 사시오. 그날부터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노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홀로 사시는 노인네 집은 박서방 집보다도 더 낡았습니다. 박서방은 쌀 한 가마니를 지고 가서 드렸습니다. 노인장 이거라도 받으시고 든든히 드십시오. 김노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서방. 자네가 이제 복을 받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노인장 제가 이 복을 받은 게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받은 게 아닙니다. 하늘께서 이 복으로 이웃을 도우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엔 과부 박신혜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어린 자식 셋을 키우느라 고생하는 집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장작을 한 짐 지어다 놓고 왔습니다. 박씨댁 날이 추운데 이거라도 쓰시오. 과부 박씨는 손을 비비며 감사했습니다. 박서방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것 없어 하늘이 제게 주신 복을 나누는 것뿐이오. 또 동네 서당에 가서 선비 이 훈장께 말했습니다. 훈장님, 가난한 집 아이들이 글을 배우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제가 쌀이라도 보태드릴 테니 그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훈장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박서방, 그대야말로 진정한 선비요. 비록 글을 많이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느 선비보다 높소. 이렇게 박서방의 선행 소문이 퍼지자 욕심쟁이 정씨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후로 박서방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와집과 황소, 그리고 넉넉한 양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그것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매년 추수철이 되면 동네 가난한 집에 쌀을 나눠줬습니다. 한 가마니씩, 두 가마니씩 내어주는데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주신 복인데 나만 누리면 되겠소? 이웃과 나눠야지요. 그래야 이 복이 진짜 복이 되는 거요. 겨울이 되면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에 나무를 해다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날씨가 추워도 쉬지 않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도 지게에 나무를 지고 노인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 이렇게 추운 날 뭐하러 왔어? 노인장 혼자 추우시면 안 되지요. 이 나무로 방을 따뜻하게 하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마을에 잔치가 있을 때는 자기 집 황소를 기꺼이 빌려줬습니다. 소도 일을 해야 건강하오. 가져가서 쓰시오. 언제든지 필요하면 말씀하시오. 아이들이 배고파하면 부엌에서 떡을 해다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은 박서방을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박서방 할아버지. 오냐, 우리 착한 아이들. 오늘은 뭐가 먹고 싶으냐? 동네 처녀가 시집을 가는데 혼수가 부족하면 은밀히 도왔습니다. 돈을 몰래 쌀독에 넣어두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다 놓았습니다. 박서방의 선행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낸 선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를 많이 아는 선비는 아니었지만 그 마음씨만큼은 어느 선비보다 고결했습니다. 군수나리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박서방, 그대의 이야기를 들었소. 참으로 기특한 일이오. 이 고을에 그대 같은 백성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소. 박서방은 황공해하며 절을 올렸습니다. 날이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하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멀리 떠났던 박서방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장사로 큰 돈을 벌어 금이 환영한 것입니다.
아들은 누추한 초가집을 찾아왔다가 번듯한 기와집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떠날 때만 해도 낡은 초가집이었는데. 박서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비녀를 주운 일, 선녀가 나타난 꿈, 하룻밤 사이에 변한 집, 그리고 비녀를 하늘에 돌려드린 일, 그리고 이웃들과 복을 나눈 일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시더니 이제야 복을 받으셨군요. 제가 이제 모시겠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아버지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얘야. 이 복은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늘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위해 내게 맡긴 것이란다. 나는 그저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일 뿐이야. 너도 이제 돈을 벌었으니 그 돈으로 내 앞길만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거라. 그게 진짜 부자로 사는 길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당을 크게 지어 가난한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게 했고, 다리를 놓아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곡간을 지어 흉년에 대비했고, 약방을 만들어 아픈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박서방은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선녀님, 그때 주신 그 말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복을 이웃과 나누며 살았고 하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부디 제 마음이 닿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날 밤 박서방은 또 꿈을 꿨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선녀가 다시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하늘이 낸 복을 진정으로 알고 사는 사람이요. 그대의 선행은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소. 이승에서의 복은 물론이요, 저승에서도 복을 누릴 것이요. 그대의 자손들도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요. 박서방은 평온하게 80까지 살다가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죽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 통곡했습니다. 하늘이 낸 어른이 떠나셨다. 우리 마을에 은인이 가셨다. 박서방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치렀고 그의 무덤 옆에는 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하늘이 내린 복을 이웃과 나눈 자, 평안도의 성인 박서방의 묘. 그 후로도 사람들은 박서방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했습니다. 산에서 주운 낡은 비녀가 하늘나라 보물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이웃과 나눈 선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는 학산한원에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하늘이 내린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복을 어떻게 쓰느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서방처럼 이웃과 나누며 살 때 그 복은 더 크게 돌아온다는 교훈을 우리 조상님들께서 남겨주신 겁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진짜 복받는 길이라는 걸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도 오늘 작은 선행 하나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하늘이 기뻐하는 일일 테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을 끊어버린 노승의 선물. 내 팔자는 왜 이럴까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여기 평안도 땅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한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바람을 피해 들어온 노승이 고맙다며 툭 던져준 것이 있었으니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바가지 하나였습니다. 아니, 먹을 걸 줘도 모자랄 판에 이딴 쓰레기를 주나? 싶었겠지만 이게 웬걸요? 이 바가지가 보통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신비한 바가지의 정체,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놀라운 복의 비밀. 오늘 그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꿈속에도 이 복바가지가 찾아갈지도 모릅니다.
옛날 저 평안도 깊은 산골에 살던 김선빈의 집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말이 좋아 선비지. 이 집 형편을 보면 지나가던 개도 눈물을 훔치고 갈 판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몰아치는 한겨울이었지요. 김선비는 벌써 사흘째 물 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신 채 냉골방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는 쪼르륵, 꼬르륵 소리가 마치 전쟁터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 정작 부엌에는 쥐 새끼 한 마리 갉아먹을 쌀 한 톨이 없었지요. 김선비는 시린 손을 소매 속에 찔러 넣고는 벽에 걸린 낡은 갓을 쳐다보았습니다. 허허, 선비가 글만 읽어서는 식구들 배를 못 채운다더니 내가 딱 그 꼴이로구나. 그는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칼바람이 사정없이 들이닥쳤지요. 마당에는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지붕 위 볏짚은 사가서 너덜너덜하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기운이 없어 누워있는 아내의 힘없는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선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는 신발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집시는 이미 다해져서 발가락이 삐죽 나와 있었지만 가만히 앉아 죽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내 마을에 가서 뭐라도 좀 구해오겠소.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구려. 아내는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지 가늘게 숨만 내쉬었습니다. 김선비는 문지방을 넘으며 아내의 뒷모습을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동네 어귀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 몇 번이나 고꾸라질 뻔했는지 모릅니다. 마을 부잣집 앞을 지나가는데 집 안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가 담장 너머로 솔솔 풍겨 나왔습니다. 김선비는 그 냄새에 눈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선비의 채통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구걸 한 번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을 헤치고 칡불이라도 캐볼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꽁꽁 얼어붙은 땅은 마치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부러진 나뭇가지로 땅을 파보지만 손톱 밑에는 흙먼지만 끼고 피가 맺힐 뿐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정녕 저와 제 아내를 이 산골짜기에서 굶겨 죽이시려는 것입니까? 김선비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다 이내 얼음덩이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산새들도 배고픈 김선비의 마음을 아는지 슬피 울며 날아갔지요. 한참을 그렇게 산속을 헤매던 김선비는 결국 빈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는 뉘엿뉘엿 지고 먹구름이 심상치 않게 몰려오더니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고 하늘이 노한 듯 천둥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겨우 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에 내리는 비치고는 어찌나 독하고 차가운지 뼈마디가 시리다 못해 끊어지는 것 같았지요. 김선비는 쫄딱 젖은 몸으로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대문간 구석에 웬 검은 물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게 무엇인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머리가 매끈하게 깎인 노승 한 분이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승의 승복은 이미 흙탕물 범벅이었고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창백했습니다. 김선비는 자기도 배고파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지요. 이보시오. 대사님, 정신 좀 차려보시오. 그는 노승을 흔들어 깨웠지만 노승은 그저 가느다란 신음만 낼 뿐이었습니다. 김선비는 죽으림을 다해 노승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고 방 안으로 질질 끌다시피 모셔드렸습니다. 방바닥은 차디찬 냉골이었지만 비바람이라도 피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분은 누구시고요? 김선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모르오 문 앞에 쓰러져 계신 걸 그냥 둘 수 없어 데려왔소. 냉큼 마른 옷가지라도 좀 가져오구려. 아내는 제 몸 누일 기운도 없으면서 서둘러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해진 옷을 꺼내왔습니다. 김선비는 마지막 남은 땔감 새 토막을 보며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 땔감은 내일 아침 우리 아내 죽이라도 끓여줄 마지막 연료인데. 하지만 노승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김선비는 결심한 듯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지. 죽은 귀신이 쌀밥 먹어 무엇하랴. 불길이 타오르자 방 안에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는 노승의 손발을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노승이 하고 신음을 내뱉으며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노승의 눈동자는 깊고 맑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 집의 가난한 형편과 김선비 부부의 초췌한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이 패를 끼쳤구려. 이 가난한 집에 들어와 마지막 온기까지 뺏은 것 같아 송구합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비록 작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대사님 사람 목숨 살리는 게 제일이죠. 대접해드릴 것이라고는 이 찬바람 막아줄 벽밖에 없으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김선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고맙다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배고픔과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견디며 길고 긴 겨울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빗소리가 멎고 창문 너머로 밝은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김선비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기력을 꽤 회복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성스럽게 가사장삼을 정돈하고는 김선비 부부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두 분의 자비로운 마음이 소송에 끊어질 뻔한 명주를 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는 부처님께서도 굽어 살피실 것입니다. 김선비는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대사님께서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노승은 이제 떠날 채비를 하며 낡은 걸망을 뒤적였습니다. 김선비는 속으로 내심 기대가 되었지요. 혹시 비단 주머니에서 금덩이라도 하나 꺼내주시려나? 아니면 신비한 약이라도? 그런데 노승이 꺼내놓은 물건을 본 김선비와 아내는 그만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금덩어리도 은덩어리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되어 시커멓게 때가 타고 심지어 옆구리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제 기능도 못할 것 같은 낡은 나무 바가지 하나였습니다. 바가지에서는 쿰쿰한 나무 썩은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았지요. 이것을 가져가십시오. 선비님께 드리는 제 작은 성의입니다. 노승은 그 바가지를 김선비의 두 손 위에 경건하게 올려두었습니다. 김선비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대사님, 이건 너무 낡아서 쓸모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노승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기에 흉하다고 해서 속까지 흉한 것은 아닙니다. 이 바가지는 천예록에 전해 내려오는 비기 중 하나로 마음을 비운 자에게는 세상의 모든 복을 담아주는 신물이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바가지에 탐욕을 담으려 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요. 오직 남을 위하는 마음으로 비워둘 때만 그 진정한 힘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승은 그 묘한 말을 남기고는 안개처럼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선비는 손에 든 바가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옆에서 기가 막힌 듯 한숨을 내쉬었지요. 에구 우리 팔자가 그렇지요. 사람을 살려놨더니 고작 쓰레기를 선물로 주다니요. 저런 건 아궁이에 넣고 불이나 지피는 게 낫겠어요. 아내는 바가지를 빼서 밖으로 던져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선비는 이상하게도 노승의 마지막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여보. 대사님이 그냥 주신 물건은 아닐 거요. 냄새가 나면 좀 닦으면 되지 않겠소? 김선비는 우물가로 나가 바가지를 정성스럽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습니다. 씻으면 씻을수록 시커먼 때는 사라지고 바가지에서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구멍난 자리는 여전히 뚫려 있었지만 그 가장자리가 마치 금태를 두른 듯 묘한 윤기가 돌았습니다. 김선비는 그 바가지를 방 안에서 가장 높은 선반 위에 소중히 올려두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보물 1호라고 생각하자고. 김선비는 아내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배고픈 현실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 낡은 바가지가 내일 아침 자신들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어 놓을지를 말입니다. 노승이 떠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김선빈의 집 부엌 사정은 여전히 찬 바람만 쌩쌩 불었지요. 아내는 배가 고파 아예 일어날 기운도 없이 자리에 누워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봅니다. 저승사자가 문 밖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김선비는 아내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가슴을 쳤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가 다시 산에 가서 뭐라도 찾아보겠소. 김선비는 일어서려다 선반 위에 놓인 그 낡은 바가지를 보았습니다. 어제 깨끗이 씻어놓아 그런지 희미한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이 나는 것도 같았지요. 그때였습니다. 아내가 부엌 구석 바닥을 손톱으로 긁더니 먼지 묻은 쌀 한 톨을 찾아냈습니다. 여보, 보세요. 쥐도 안 먹고 남겨둔 쌀 한 톨이 여기 있었네요. 아내는 그 쌀알 하나를 손바닥에 올리고는 허망하게 웃었습니다.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냥 대사님이 주신 그 바가지에나 던져버리세요. 우리 팔자가 이 쌀알 한 톨 가꾸려. 김선비는 아내의 말대로 그 쌀알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말이 떠올랐지요. 비워둘 때 힘을 발휘한다. 그는 홀린 듯 쌀알 한 톨을 그 낡고 구멍 숭숭 뚫린 바가지 안에 툭 던져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툭 떨어진 쌀알 하나가 갑자기 파르르 떨더니 그 옆으로 똑같은 쌀알이 하나 더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이것 좀 보시오. 김선비의 외침에 아내가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더니 순식간에 바가지 안에서 쌀알들이 샘솟듯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냇가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을 바람에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바가지 옆구리에 뚫린 큰 구멍으로는 쌀알이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구멍을 통해 하얀 안개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더니 쌀을 더 빠르게 만들어냈지요. 순식간에 바가지는 쌀로 가득 찼고 넘쳐 흐른 쌀들이 방바닥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조화냐. 사람 살려. 아내는 놀라 뒤로 나자빠졌지만 눈앞에 쌓이는 것은 분명 향긋한 냄새가 나는 진짜 햅쌀이었습니다. 쌀더미는 금세 김선비의 무릎을 채우고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김선비가 바가지를 번쩍 들어 뒤집자 그제야 쌀의 행진이 멈췄습니다. 방 안은 온통 하얀 쌀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볼을 꼬집어 보았지요. 꿈이 아니야. 여보, 이건 진짜 쌀이오. 김선비는 쌀더미 속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평생 처음으로 가마솥 가득 하얀 쌀밥을 지었습니다. 밥 냄새가 온 집안을 휘감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였지요. 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엽전 한 잎을 넣으면 엽전이 쏟아졌고 콩 한 알을 넣으면 콩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가난뱅이 김선비의 집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평안도에서 가장 신비로운 복을 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선빈의 집 굴뚝에서 매일같이 구수한 밤 냄새가 진동하고 다 쓰러져 가던 담벼락이 새로 세워지니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요. 이복에 김선빈의 말이야 산에서 산삼이라도 캤나봐. 아니면 도깨비를 사위로 맞았나?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입방아는 날이 갈수록 드세졌습니다. 김선비는 본래 성품이 어지러 쌀이 생길 때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한 가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김 대감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며 절을 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자 속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가 원래 우리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분명 무슨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게 틀림없어. 사람의 욕심이란 게 참으로 무섭고도 간사합니다. 주는 것을 고맙게 여기기보다 남이 가진 큰 보물을 탐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을 건너편에 사는 박참판이라는 자는 욕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박참판은 이미 논밭이 수천 평이나 되는 부자였지만 김선비의 급작스러운 성공이 배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참판은 어느 날 밤 김선비의 집 담장 너머를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마침 김선비는 달빛 아래서 그 낡은 바가지를 닦으며 중얼거리고 있었지요. 고마운 보물아, 덕분에 우리 마을 배고픈 사람이 줄었구나. 내일도 부탁한다. 박참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거구나. 저 더럽고 낡은 바가지가 바로 돈 나오는 화수분이었어. 박참판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탐욕의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을의 이름난 건달 칠성이를 불렀습니다. 칠성아, 네가 오늘 밤 김선빈의 집에 들어가 저 바가지를 가져오너라. 성공만 하면 내 돈 5 마지기를 주마. 칠성이는 돈에 눈이 멀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김선비의 바가지를 노리는 수많은 눈길로 가득 찼습니다. 김선비는 이런 기운을 느꼈는지 바가지를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겼지만 이미 소문은 평안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인간들에게 김선비의 선행은 그저 보물을 독차지하기 위한 위선으로만 비칠 뿐이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 박참판의 일그러진 미소 너머로 불길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 금은밤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얼굴에 복면을 쓰고 김선빈의 집 뒷담을 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도둑이라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안방 앞으로 다가갔지요. 기익.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걸고 칼끝으로 문종이를 뚫어 방 안을 살폈습니다. 방 한쪽 벽장에 숨겨진 바가지에서 은은한 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칠성이는 회제를 불렀습니다. 히히, 오늘만 지나면 나도 이제 지주님 소리를 듣겠구나. 그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가 벽장을 열고 그 낡은 바가지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바가지를 잡은 칠성이의 손바닥이 지글지글 끓는 무쇠솥에 닿은 듯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소리를 지르려던 칠성이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가지 구멍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구쳐 나오더니 연기 속에서 수만 마리의 벌떼와 뱀들이 나타나 칠성이의 온몸을 칭칭 감고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도깨비다! 귀신이다! 칠성이는 공포에 질려 방 안을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바가지를 떼어놓으려 해도 손바닥에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소란에 김선비가 등잔불을 켜고 일어났습니다. 누구냐? 내 이놈, 어찌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느냐?
김선비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칠성이에게 다가가 바가지를 살짝 만지자 그토록 뜨겁던 열기와 시커먼 환영들이 순식간에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바가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평범하고 낡은 나무 바가지로 돌아왔지요. 칠성이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듯 벌겋게 달아올라 바들바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참판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김선비는 떨고 있는 칠성이를 보고는 분노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이 물건은 욕심으로 잡으려 하면 지옥의 불덩이가 되는 것을 왜 몰랐단 말이냐? 김선비는 칠성이를 관가에 넘기는 대신 그의 다친 손에 약을 발라주고 쌀한 가마니를 지워보냈습니다. 가서 이 쌀로 자식들 배나 채우게. 그리고 다시는 남의 것에 눈독 들이지 말게나. 칠성이는 눈물을 흘리며 물러갔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박참판은 분해서 땅을 쳤습니다. 그까짓 도둑놈이 겁을 먹어 헛것을 본 게야. 내가 직접 가서 그 바가지를 뺏어오고 말 테다. 박참판의 눈은 이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다시 벽장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노승의 경고가 이제야 실감이 나는구나. 이 복바가지가 과연 우리에게 복일까?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 김선비의 한숨 섞인 기도가 깊어가는 밤을 수놓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들 하지요. 엊그제 같던 그 폭풍 우 치던 밤, 그리고 낡은 바가지를 품에 안고 쌀한 톨에 일일비하던 그 시절로부터 어느덧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평안도 산골에 이름 없던 가난한 김선비는 이제 머리칼이 설이 맞은 것처럼 하얗게 센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예전에 궁상맞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마치 잘 익은 가을 사과처럼 발그레하고 평온한 기운이 가득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그를 김선비라 부르지 않고 김대감이라 부르며 길에서 만나면 허리를 굽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는 바가지가 준 불을 결코 제 주머니에만 가두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누구나 배고플 때 퍼갈 수 있는 거대한 타인능의 뒤줄을 설치했고 장마에 다리가 떠내려가면 관가보다 먼저 장정들을 사서 돌다리를 놓았습니다. 그의 집 벽장은 늘 비어있는 법이 없었지만 정작 김대감 자신은 여전히 기워 입은 무명옷을 즐겨 입으며 소박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들판은 황금 물결로 일렁이고 집집마다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마을 전체가 풍요로움에 취해 있던 오후였습니다. 김대감은 툇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 살인문 밖에서 맑은 목탁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주님, 하룻밤 묵어갈 인연이 아직 남았습니까? 김대감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그 낡은 바가지를 건네주고 호련히 사라졌던 노승의 목소리였거든요. 그는 신발을 짝짝이로 꿰시는 줄도 모르고 마당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대사님 아니십니까? 대문을 열어젖히니 그곳에는 기이하게도 세월의 풍파를 전혀 겪지 않은 듯 예전 모습 그대로의 노승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노승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김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선비님도 이제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으셨구려. 그간 바가지는 잘 보살피셨습니까? 김대감은 노승을 방 안으로 극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벽장 가장 깊은 곳, 최고급 비단 자수로 겹겹이 싸두었던 그 낡은 바가지를 조심스럽게 꺼내왔습니다. 바가지는 30년 전보다 더 시커멓고 낡아 보였지만 그 주위에는 마치 아침 이슬이 햇빛을 받은 듯 영롱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바가지를 노승 앞에 내려놓으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사님, 이 바가지 덕분에 수만 명의 목숨을 구했고 저 또한 과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기력이 다해가니 이 신묘한 물건을 대사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손에 너무 오래 머물기에는 이 물건의 무게와 하늘의 복이 너무나 큽니다. 김대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눈빛은 욕망이 다 타버린 뒤에 맑은 숯불처럼 깨끗했습니다. 노승은 바가지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선비님은 이 바가지에 무엇을 담으며 사셨습니까? 곡식입니까? 아니면 금은 보화였습니까? 김대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면하려 쌀을 담았고 그 다음에는 집을 지으려 돈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담아야 할 것은 쌀이 아니라 사람의 시린 마음이라는 것을요. 헐벗은 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기운 없는 이의 등을 두드려주는 마음을. 바가지에 담기 시작하자 바가지는 비워도 다시 차올랐습니다. 대사님, 저는 이 바가지에서 복을 꺼낸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욕심을 퍼냈던 것 같습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허허롭게 웃으며 김대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한 봄볕 같았습니다. 노승은 김대감이 건넨 바가지를 머리 위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가지 옆구리에 숭숭 뚫려 있던 그 못생긴 구멍들에서 갑자기 은은한 금빛 광채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빛은 방 안을 비추고 마당을 지나 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선비님, 이 바가지의 구멍이 왜 30년 동안 메워지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노승의 물음에 김대감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구멍은 탐욕을 부리는 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그 더러운 욕심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는 여과기였습니다. 하지만 선비님처럼 남을 위해 끊임없이 비우는 자에게는 이 구멍이 오히려 세상의 고통을 빨아들이고 하늘의 복을 쏟아내는 신성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가지는 낡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낡지 않았으니 선비님은 진정한 식물의 주인이셨습니다. 노승은 말을 마치고는 김대감과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30년 전 노승이 처음 왔을 때 심었던 어린 감나무가 이제는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 우뚝 서 있었습니다. 노승은 지팡이로 감나무 뿌리 근처에 흙을 툭툭 쳤습니다. 이제 이 물건은 땅의 기운으로 돌아가 평안도 전체를 지키는 맥이 될 것입니다. 선비님이 심으신 자비의 씨앗들이 이미 만리 밖까지 퍼졌으니 이제 이 바가지라는 껍데기는 필요치 않습니다. 노승은 바가지를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러자 감나무 잎들이 일제히 싸 소리를 내며 춤을 추었고 나무 끝에 매달린 감들이 금빛으로 변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노승은 안개처럼 다시 산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김대감은 그 뒷모습에 마지막 절을 올리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자식들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인자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얘들아, 그리고 내 소중한 이웃들아. 내가 죽거든 이 감나무 아래 묻어다오. 그리고 내 재산은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써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한 것은 벽장 속의 바가지가 아니라 너희와 나누었던 밥 한 그릇의 온기였다. 복은 움켜쥐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지만 손바닥을 펴면 온 세상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김대감은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신선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던 날 마을에는 때 아닌 꽃향기가 진동했고 수천 마리의 새가 날아와 김대감의 집 위를 선회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 마을의 감나무는 유독 달고 탐스러워 복감나무라 불립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그 나무 아래 앉아 김대감의 이야기를 나누지요. 천예록에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에 들린 바가지는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혹시 구멍난 바가지를 원망하며 남의 온전한 바가지만 시샘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비워야 채워지고 나누어야 남는다는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 평안도 김선비는 한평생을 바쳐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신비한 복바가지 하나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평안도 김선비의 복바가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우리 인생사도 가만 보면 저 구멍난 바가지랑 참 닮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좀 부족하고 헐거워도 그 틈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만 흘려보낸다면 그것이 진짜 만석군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입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지요?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응원 한 번이 저 같은 이야기꾼에게는 노승이 준 바가지와 같은 보물입니다.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 꼭 덮으시고 오늘 밤에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은 채 복바가지 가득 담긴 기분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게 만들 편안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